시계탕. 시계탕. 뭐 곰탕, 설렁탕 그런 먹는 탕 아니고요.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사우나, 그런 온천탕입니다. 이 시계탕은 시계들이 들어가서 쉬는 곳이에요. 어쩌다가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시계가 시계탕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 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 마치 시계 같은 얼굴로 계속 따다다다다다다 떠드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10분 내로 준비해. 3분 후에 불 끄는 거야. 1분 남았어. 엄마가 계속 이렇게 시간 얘기를 계속 하니까 애가 속으로 그래요. 또 시작이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제발 저 소리 좀 멈췄으면. 그런데 다음날 눈을 떴더니 아이고 엄마가 진짜 그 소리를 멈췄어요. 왜? 엄마가 시계로 변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죠.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학교 갔다 와서 봐도 엄마가 여전히 시계로 있는 거예요. 딱 멈춰서 고장나버린 시계. 어떻게 해요? 아이가 시계를 고치러 갑니다. 그런데 시계 고치는 할머니가 오늘 자기 휴가 간다고 시계탕에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시계탕이 어딘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걸 몰라도 아이는 엄마를 고치기 위해서 시계탕으로 떠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시계탕으로 가는 기묘한 과정이 이 그림책의 굉장히 즐거운 부분이고요. 드디어 시계탕에 도착. 근데 이제 그 시계탕 앞에 거기 계시는 거예요. 시계로 변한 엄마는 이렇게 그동안 눈 감고 있다가 시계탕에 들어가니까 눈을 뜹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엄마를 기다려 주었다. 사실 엄마는 이 아이를 기다려 주지 못하고 10분 남았어 이랬는데 말이죠. 그 후에 과연 엄마는 다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스포일러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책은 줄거리를 다 알고 본다고 해서 재미가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거리가 주는 재미도 있지만 이 그림책은 보고 또 보고 이럴수록 더 재미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림 속에 되게 이렇게 숨겨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림을 찬찬히 뜯어보는 매력이 굉장히 큰 책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안 보이던 게 두 번째 볼 때는 보이고,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게 보이고, 아니면 어제 볼 때와 다르게 보이고, 그런 책이거든요. 시계도 종류가 많잖아요. 손목시계도 있고 뭐 들고 다닐 수 있는 회중시계 이런 것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벽시계가 되었을까? 아이가 시계로 변한 엄마를 보고 그러죠. 내 소원이 이루어지다니. 아이가 제발 저 소리가 멈췄으면 하고 소원을 빈 다음에 엄마가 시계로 변했잖아요. 아마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엄마가 시계 같아서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24시간 나를 케어하고 라이드도 해주고 몇 분 남았다 언제까지 해 빨리빨리 이렇게 시계도 아니면서 계속 하루 종일 시간 얘기를 하는 엄마가 싫기도 하지만, 그 엄마의 케어가 되게 정답고 좋았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깥까지 자기를 따라오는 24시간 같이 있는 손목시계는 NO.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계가, 엄마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싫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집에만 있는 벽시계. 독립하고 싶지만 떠나기는 두려운 상태. 늘 나를 따라다니는 건 싫지만 내 곁에는 있었으면 좋겠는 엄마. 그래서 밖에는 못 따라오고 집에는 든든하게 있는 벽시계가 되기를 바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정민 작가의 그림책에 나오는 아이들이 막 되게 활짝 웃고 이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좀 뚱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아마도 이 엄마도감에 나왔던 아이가 자라서 이 시계탕 어린이가 된 것 같아요. 이 엄마도감에서부터 아이가 아기 같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방글방글 웃지 않아요. 저는 이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아기 같지 않아요 라고 했지만, 이거는 또 얼마나 편견에 차 있는 말입니까? 아이들이 다 웃나? 애기들이 다 까르르 막 행복해 죽나?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아기라고 하면 해맑게 웃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 같지 않은 표정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뚱한 표정으로 있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이런 그림책이나 뭐 무슨 드라마 이런 데는 없지만 실제 아이들은 많아요. 저희 집 꽃님이가 사실은 좀 뚱한 애였거든요. 왜 뚱한가? 늘 관찰하고 있었어요.
세상을 보고 엄마를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뭐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계속 관찰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맨날 자기가 그 안에 푹 빠져가지고 막 방실방실 웃고 깨르르깨르르 하지 않았어요.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는 아이의 약간 뚱한 표정, 저는 이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권정민 작가의 엄마 도감의 아이가 그래요. 딱 관찰하는 아이거든요. 첫 문장이 엄마가 태어났습니다. 나와 함께. 이렇게 시작해서 아이가 엄마를 보는 모습을 그린 책이에요. 엄마 도감, 엄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엄마는 뭘 먹나? 엄마는 왜 시간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자나? 왜 엄마는 나랑 밥 먹을 때는 서서 후다다닥 먹으면서 할머니가 있을 때는 밥을 천천히 먹나? 그리고 왜 할머니랑 있을 때는 내내 잠만 자나? 왜 할머니는 내가 엄마를 깨우려고 하면 막 말리나? 이런 것들을 관찰한 관찰기거든요. 진지하게 관찰하느라고 아기가 별로 안 웃어요. 이 엄마 도감에 아이가 보는 각도에서 엄마를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엄마는 틀림없이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신생아를 쳐다봤을 텐데 애 눈에서 본 엄마는 웃겨요. 이렇게 눈이 퉁퉁 부어 있고 그 짤이 생각납니다. 왜 연인이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자 생각에는 자기가 되게 예쁜 표정을 하고 있지만 남자 입장에서 보면 각도가 좀 다르면 되게 우스꽝스럽고, 남자도 똑같죠. 남자도 자기 딴에는 되게 멋진 표정을 보여준다고 보여줬는데 여자 보기에는 웃기고, 뭐 이런 짤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뻐 보이고 싶은데 정작 예쁘게 봐야 할 당사자가 보면 안 예쁜 거.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서로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제일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도 상대는 나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도 웃기고 흉측한 모습을 한 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도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아이가 보기에 우리 엄마는 되게 우스꽝스럽고 이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관찰하다 보니 엄마가 점점 시계 같아지는 거죠. 우리 엄마는 되게 왔다 갔다 바쁜 적은 혼자 다 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나는 괴로워. 30분 남았어, 20분 남았어, 1분 남았어. 그 소리를 듣기는 싫지만 아예 안 듣는 건 또 싫어. 이래서 엄마가 영영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언가로 변하게 만든 거죠. 엄마 맨날 시간 얘기하니까 그래, 엄마 좋아하는 시계가 돼. 그런데 나랑 딱 붙어있는 손목시계는 싫어. 나 따라서 못 나오는 벽시계가 좋습니다. 시계탕을 아이랑 읽다 보면 아이가 자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고 이거저거 찾아낼 겁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명화 그림에서 따온 부분들이 이 시계탕 안에 많이 나오거든요. 명화를 잘 몰라도 딱 보면 이거 그 그림 하고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라는 그림입니다. 시계 막 흘러내리는 그림. 이렇게 명화가 하나 딱 나오면 아무래도 또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찾다가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시계탕이 그림책이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뭘까 싶었거든요. 굉장히 내 느낌을 낯설게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저는 그게 서양 명화들을, 유명한 그림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앞부분에 르네 마그리트의 잘못된 거울이라는 작품이 나오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얼핏 찾으면 잘 못 찾고 저 구석에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이렇게 찬찬하게 찾아보셔야 됩니다. 왜 제목이 잘못된 거울이냐면요, 눈은 원래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눈은 내가 봐야 되는데 자기가 거울처럼 다른 걸 비춰내고 있습니다. 거울 역할을 하고 있대 진짜 거울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아이가 엄마랑 떨어지고 싶지만 엄마의 저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지만 엄마가 사라지는 건 싫어. 이렇게 두 개의 상반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내내 잘못된 거울처럼 늘 두 개를, 반대되는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르네 마그리트의 잘못된 거울은 보는 눈이 비추기도 하고 동시에
봐야 되는 눈이 오히려 비춰서 보여주기도 하는 이런 반대의 역할,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서양 명화가 나오냐면 루소의 밀림 그림들입니다. 엄마를 고치러 시계탕을 찾으러 가는 길에 갑자기 뱀이 나타나요. 근데 이 뱀은 무서워가지고 뱀이야! 이런 뱀이 아니에요. 일단 색깔이 되게 예쁜 핑크색이고 이 예쁜 뱀이 아이가 도대체 시계탕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찾아다닐 때 길 안내를 해주거든요. 이 뱀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루소의 정글에서 나오는 뱀입니다. 루소의 그림을 딱 한 장면을 오마주한 페이지가 이 책 안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이가 지나가는 숲이 루소의 정글 분위기예요. 그 숲 분위기입니다. 이 명화를 적절하게 인용하는 게 이 책의 이상하고 기묘한 느낌을 잘 살려준다고 했는데요. 이 루소의 정글은 애초에 이 그림 자체가 살짝 기묘해요. 그림을 따로 배운 적도 없고 일반 직장인이다가 나이 들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제대로 뭐 무슨 데생이나 드로잉 이런 것들을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한 번도 정글에 가본 적도 없대요. 상상해서 그리다 보니까 실제와는 달라서 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딘가 좀 이상한 이런 그림들을 그려내게 된 거죠. 이 시계탕 속에서 인용을 많이 한 루소, 달리, 르네 마그리트 이런 작가들은 모두 다 초현실주의 작가들입니다. 이 권정민 작가가 육아의 현실을 그리면서 초현실주의의 그림을 인용한 건 너무 잘했다 싶어요. 이게 사조가 갖고 있는 아우라를 잘 가져왔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초현실주의라는 말 자체가 육아 현실에 딱 맞습니다. 왜? 엄마들은 애 낳고 나면 그때부터 초현실주의예요. 분명히 어제랑 똑같은데, 분명히 내가 살아왔던 그 세상인데 아이를 낳자마자 달라지거든요. 어제랑 똑같은데 달라. 내가 어제랑 똑같은 난데 달라. 똑같은데 다릅니다. 르네 마그리트 작가가 많이 쓴 기법을 데페이즈망이라고 하잖아요. 데페이즈망은 익숙한 물건인데 막 너무너무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물건이 평상시에 있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낯선 곳에 있게 함으로 해서 낯선 느낌을 경험하게 하는 기법이 이 데페이즈망이에요. 익숙한데도 뭔가 좀 이상한 이런 낯선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쳐다보게 만드는 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땠지? 이렇게 쳐다보게 만드는 게 데페이즈망인데, 데페이즈망이 별건가요? 내가 엄마라고? 애 낳고 키우면 이 세상이 다 익숙한데 낯설어. 나 자신도 낯설어요. 내가 엄마라고? 그냥 내가 사는 현실이 초현실주의가 되거든요. 엄마가 시계도 아니면서 맨날 지금 몇 시다, 몇 분 남았다, 빨리 해라, 늦을라, 늦었어, 야 지금 5분 지각이야, 뭐 이렇게 시간 얘기만 해서 엄마가 시계가 된 거겠죠. 그런데 어딘가 인터뷰에서 권정민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엄마가 시계로 변한 것은 일종의 벌이래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아이를 많이 쪼우고 자기의 어떤 불만이나 불안 같은 걸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만큼 그래서 생긴 벌이다. 근데 사실 엄마도 맨날 빨리빨리 늦을라 그렇게 한 거는 엄마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 맞춰서 제대로 해내고 싶으니까, 이 아이 잘 키우고 싶으니까, 해내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애가 제 시간에 딱딱 맞게 잘하고 제깍제깍 제 시간에 맞춰서 움직였으면 엄마가 그렇게 막 시간으로 경고하고 협박하고 그랬겠습니까? 잘 못하니까 그랬지. 잘하려다 보니 충분히 아이의 속도를 맞춰서 기다려주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애 잠들면 막 애한테 미안하고, 자는 애한테 제일 미안하고,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괴롭고. 엄마도 그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만둘 수가 없었을 뿐. 그때 딱 시계가 돼버린 거잖아요. 고장도 나버렸어. 이 엄마가 나는 벌 받았어 이렇게 느낄까요? 저는 이 엄마가 마냥 싫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책을 꼭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이 책을 읽으면서 혼자
와, 우리 엄마도 찍소리 못하게 시계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러지도 말고 엄마가 혼자 이 책 보면서 좋겠다 이 엄마 사우나 갔네 이러지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시계 할머니는 왜 시계탕으로 가보라고 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닌 시계탕? 틀림없이 이 엄마 평상시에 사우나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온천 좋아했을 거야. 좋아하는 데 가서 좀 쉬어야 고쳐지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계가 된다면 어디로 가야 치유가 되시겠어요? 저는 시계탕 가면 안 되거든요. 저는 사우나 가면 답답해서 숨도 잘 못 쉽니다. 온천도 막 미지근하게 찬물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시계가 되면 저는 시계탕 말고 시계 카페를 가야 돼요. 카페 클럽 가서 달달구리 먹고 진한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뭐 육아서나 브랜딩 책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목적 없이 읽는데 읽다 보면 내 감정이 막 요동치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을 읽다 보면 제가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애가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나 데리고 시계탕 가면 안 되잖아요. 카페 클락 이런 데 가줘야지. 저는 이 책을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읽으면서 그런 대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시계가 되면 어디에 데려가야 할지,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와 얘기 좀 하면 좋겠어요. 옛날 저희 집 둘째가 이제 3살, 4살 이럴 때인데, 서너 살쯤에 어린이집 다닐 때인데 어느 날 아침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비 오면 사실 엄마들이 아침에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애 장화도 신겨야지, 우비도 입혀야지. 근데 이제 우비 다 입히고 장화 다 신겨가지고 신발 안에 물 안 들어가게 바지 장화 속에 이렇게 쏙쏙 넣어주고 싹 준비시켰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애가 그러죠. 엄마, 나 똥 마려. 그러면 또 이제 얘 데리고 들어가서 다 벗기고 화장실 갔다가 씻기고 또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또 합니다. 장화 신기고 바지 입히고 장화 속에 바지 넣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비 오는 날인데 또 땀을 막 줄줄줄줄 흘리거든요. 그날도 진짜 인생 이래야 되나, 너무 힘들다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났어요. 왜 비는 오고 난리야 이러는데, 요 3살인가 4살짜리 아들내미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독했네. 비가 두둑두둑 내려가지고 커피 맛 좋아지니까 우리 엄마 오늘 좋겠네. 꼭 커피 먹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비 오는 날 커피 마시면서 그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비 오는 날 커피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해. 왜냐면 비 오는 날은 이상하게 커피 맛이 더 진해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거든요. 엄마도 애들 취향을 알아야 되지만 애들도 엄마 취향을 알아야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애기가 엄마의 취향을 기억하고 엄마한테 엄마 오늘 비 와서 좋겠네 이렇게 얘기해 줬던 그 순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자주 생각하고 의지하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아, 이 아이는 나의 취향을 기억해 주는구나. 나도 잊어버린 나의 취향, 그걸 기억해 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엄마들은 보통 애를 낳고 나면 자기 취향이 없어지잖아요. 외식을 해도 애가 좋아하는 메뉴로 외식을 합니다. 어떤 육아 전문가는 가족 외식을 할 때 애가 좋아하는 메뉴만 시키지 말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 시키라고 그래야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애가 적어도 초등학교를 가야 그렇게 되지. 생애기 데리고 외식하면서 어떻게 엄마 취향대로 먹어요? 애가 지 입맛에 맞는 음식 없다고 못 먹으면, 안 먹으면 집에 가서 밥도 차려야 되는데 그럼 외식을 왜 해요?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돈가스와 만둣국만 몇 잔을 먹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만둣국은 제 돈 주고 안 사 먹습니다. 돈가스는 그때 맛들여서 지금도 막 사 먹고. 그러면 애가 먹는 메뉴만 먹어야 되는데 외식 왜 하냐? 그냥 집에서 먹지? 이런 분들 계시죠. 외식의 가장 큰 맛은 메뉴랑 상관없습니다. 내가 안 차리는 거예요. 커피 중에 최고 커피가 뭐게요? 남타커, 남이 타준 커피. 근데 그렇게 나의 취향을 잊어버리고 아이한테 양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대로 초현실주의로 살죠. 초현실주의가 미술사조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상관없이 엄마들은 이 초현실주의가 현실이에요.
그냥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오죽하면 시계까지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시계가 딱 됐을 때, 이상해졌을 때 우리 애가 알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시계탕에 가야 되는지 시계 카페에 가야 되는지 알아서 엄마를 딱 데려가 줄 수 있게 아이를 키워야죠. 그렇게 키워야죠. 시계탕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얘기 나누시면 좋겠어요.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엄마가 시계 되면 어디 데려다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너는 또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가면 네가 쉴 수 있겠어? 이렇게 서로의 취향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언젠가 아이와 내가 취향 공동체가 되는 날도 온답니다. 만약 아이가 엄마랑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면 적어도 엄마가 이 책을 보면서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가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로 위로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해지면 나사를 더 꽉꽉 조이는 게 아니라 나사를 좀 풀어야 하는구나, 이걸 좀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사 빠졌다 소리 하잖아요. 저 인간이 나사가 빠졌나, 오늘 왜 저래. 뭐 때로는 우리가 나사가 빠질 필요도 있거든요.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 책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뜨뜻한 시계탕 안에서 기분 좀 좋아지면 내가 왜 그렇게 빡빡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해 봐도 좋겠죠. 아이에게 1분 남았다, 빨리빨리, 너 도대체 왜 그래,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늦었잖아, 이렇게 쪼아대는 게 어쩌면 아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느려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해서 더 빨리 더 멀리 나가야겠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불안해서 쪼우는 게 아닐까, 내 마음을 더 잘 들여다 봐야겠다, 이런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일단은 좀 뜨끈한데 누우세요. 여기 명화가 되게 많이 인용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다 보면 달팽이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느리게 가는 아이를 상징하는 달팽이인지 아니면 느리게 가는 게 제 속도인데 막 빨리 가려고 하는 엄마를 상징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잘 찾아보시면 명화는 아니지만 달팽이처럼 이렇게 나선형 무늬를 만드는 황금비 그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달팽이 무늬를 딱 정확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나 하는 그 황금비 달팽이 무늬 그림도 한번 찾아보세요.